죽고 싶다는 언어로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지만은 그 감정이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살고 싶다였거든요.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병에 걸린 것일 뿐이니까.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우울과 함께 난 살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하니까 좀 뭔가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3번? 블로그에 심리 그림 일기를 그리는 작가 서밤. 서밤이라는 닉네임은 서늘한 여름밤의 준말입니다.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이기도 하죠. 마음에 대해 마음껏 썰푸는 시간. 오늘 주제는 도전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사업 이제 막 시작할 때 너무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있죠. 내가 망망대해에 있는 거다. 망망대해라면 다들 할 말 있습니다. 경시대 대비 무슨 문제를 푸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선생님 해주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저 선생님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저만 다른 문제를 애들은 못 다 풀고 알아들었어? 있었어요. 저 그 느낌 너무 싫어요. 저는 대학원 때도 그래서 울었어요. 진짜 고개 묻고. 너무 좌절스러워서. 또 스바가 해봐하면서 장난 아니야. 맞아. 막 나 딜 것 같은 거. 거기 너무 많아. 쫄보야. 맞아. 내 손이 딜 것 같아. 내가 계속 부들부들거리고 있으니까. 라이스 알바할 때 갑자기 다 알바를 동그랗게 담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주려는 순간 실장님이 제 팔목을 치면서 아이스크림이 딱 떨어졌어요. 다시 아이스크림 통에 다시 퍼. 이쁘게 다시 퍼. 종횡무진 20대를 지나온 언니들. 실패담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좀 우울증을 앓고 나서부터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내 멘탈을 되게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전한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전을 하자니 내가 너무 허덕이고 나는 4시간만 도전해도 한 번 울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그런 것 같아. 우리 나이 또래에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뭔가 이게 성에 차고 우리의 삶을 많이 옥죄다. 맞아. 못해도 되는데. 못해도 된다는 말이 이렇게 속 시원합니다. 청취자들도 그럴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어딘가에도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죠. 결혼 3년차 남편의 칼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밤의 여유도 관록이 묻어납니다. 요리는, 주방은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요. 빨래나 주변 정리나 청소 같은 거는 와이프가. 전 주는 대로 다 잘 먹는 편이에요. 맛없으면 안 먹어요. 서밤은 요리는 안 하지만 요구는 잘합니다. 어차피 베이컨 냄새 나는데 스테이크도 구우면 안 돼? 왜? 나 너무 배고파. 와이프가 요구가 굉장히 확실하고 현실 가능한 것들을 요구를 주로 해서 제가 막 짐작해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겠다, 이런 걸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덜 하니까 확실히 좀 그냥 편해요, 이제. 근데 제가 반대로 저는 요구를 잘 못하고 안 해주면 괜히 꽁에 있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프처럼 확실하게 자기 요구를 하는 게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 있어.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원래대로라면 나 저기 누워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워있지를 못해서. 당당한 서밤. 그늘이라고는 없어 보이지만 20대의 그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우울했고 너무 사는 게 공허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너무 집에서 많이 싸우셔서 집에서 마음 편히 있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되게 힘들거나 우울할 때 어디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학교에 있는 학생상담심리센터에 갔었는데 아무리 심리학 전공이라지만 아는 것도 없었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심리상담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저는 하나예요. 저는 제 감정을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느꼈던 감정은 우울증의 아주 그런 아무런 감정 없음, 무기력함이거나 아니면 아주 치솟아오르는 분노였기 때문에 저는 감정을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억압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내 감정을 여기서만이라도 솔직하게 표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 일기에는 털어놓게 된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림 일기로 공유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로그 이웃들의 짠한 댓글들을 보면서 그들의 공감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그림 일기는 2권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상담을 이제 3번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저를 많이 이해하게 돼요. 내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막 쿵쿵쿵쿵 다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유 없이 아프고.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면 나한테 이런 모양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부딪히게 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이게 나구나.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용하고 맞춰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좀 배우게 됐어요. 늘 날이 서 있던 마음은 그림 속 캐릭터처럼 둥그러졌습니다. 제가 노하우죠. 그 말이 맞아요, 사실. 비결이 뭐야? 제가 되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어요. 감정부터 얘기하기, 단어 3개로 이야기 만들어보기 이런 정말 아주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두 사람은 자기에게 다정한 사람이 배우자에게도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우울증의 긴 터널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경험한 거는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게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전문가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평생 동안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가는 비율은 5%. 환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파도 정신과를 찾지 않기 때문에 집계된 환자 수가 적은 겁니다. 네, 저희 얘기 중에 문고리 잡고 5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병원을 갈까 말까 정신과 문고리 잡고 한 5년은 있다 오는 것 같다. 의사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내가 우울한 것 같다고 하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가지고 가족이나 친구가 처음 첫 번째 진료나 또는 한 2-3번째 진료까지 같이 방문해 주기를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이 나는 좋아요. 평범한 커피숍에서 만나요. 평범한
조제가 오늘의 첫 식사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나는 좋아요. 평범한 일상을 함께. 식사를 내가 하루에 2끼 이상 한다는 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지표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식사 하루에 2끼 이상 하면 SNS에 올려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래요. SNS 친구들에게 조제는 우울증을 숨기지 않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는 인증샷. 올리자마자 응원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다른 분들도 밥 먹었다고 올리기도 하고, 약 먹은 것도 올리고, 그리고 뭐 외출했다거나 뭐 알바 출근했다거나 이런 거 올리면 다들 가서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인터넷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해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무기력한 거랑 병적 무기력은 정말 틀리거든요. 2008년에 첫 진단을 받고 조제는 몇 번의 우울 사파를 겪었습니다. 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정말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네. 이유는 그냥 그게 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울증을 앓기 전 그녀는 일 욕심 많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에 마지막으로 정규직으로 다닐 때였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이제 소진됐다고나 할까? 그래서 회사에 가서 모니터를 크기만 해도 막 과호흡이 오고 그 정도로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한꺼번에 발병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 절망해서 그냥 몇 달을 집안에만 계속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였죠. 밥도 안 먹고. 그때는 좀 더 밝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놀러도 잘 다니고 막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까마득하네요, 진짜. 저는 그냥 제가 유능한 커리어우먼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제는 오래된 것들이 함께 낡아가는 이 거리를 좋아하지만 아직도 집 밖을 나서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주 5번 외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서 밖에 못 나가서 밥도 못 먹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 일상생활의 루틴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을 갖다 생각해서 밖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외출하려고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 귀퉁이에 작은 작업실도 얻었습니다. 우선 외출 성공을 알립니다. 얼마 전 조제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책 읽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고서 얘기하는 모임이거든요. 거기에 가져갈 발제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마음이 좀 우울증이나 이런 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모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언제나 힘을 주는 SNS 친구들을 위해 작은 책도 만들었습니다.
책의 한 컷 한 컷은 조제가 SNS에서 친구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동안 조제는 동화책을 펴냈습니다.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약간 간지러운데 소중한 너의 소중한 하루를 이렇게 보내버릴 거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내 하루가 소중하다고 느끼거나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주로 자책했었는데 소중한 하루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네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고 일단 의문이 들었는데 좀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야지 다음에 이랬고 새로운 생각을 했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적어놨어요. 또 잊어버릴까봐. 원래 긍정적인 경험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막 저처럼 저 같은 사람 아니고 원래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얘기를 막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 듣고 되게 컬처 쇼크를 받았거든요. 난 어릴 때부터 밥 먹듯이 죽고 싶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자살 충동을 안 느낀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랐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조제님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자체를 좀 알아차린 것으로도 내가 큰 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중요한 거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내 하루가 어떤지, 지금 내 기분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인지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좀 뭔가 지루하고 심심한 상태에 있는지 두 개가 다른데 내가 우울을 오래 겪었으면 이거 우울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많은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기 상황에서 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거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들, 대인관계 기술 같은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기술들을 일상에 적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저는 본인의 우울증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뭘 잘해야지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뭔가 성취를 해야지 살 가치가 있고 뭔가를 잘해야지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면 절박할수록 더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와 딸에 대한 장편 동화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거 생각하면 뭔가 또 절박해지려고 하고 어떤 게 좀 부담으로 느껴져요? 장편을 쓰려고 하면? 옛날에는 내가 이 동화를 잘 쓰지 못하면은 그러죠. 막 글을 쓰지 못하면 내 인생 가치가 없어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되게 하는지도 모르게 되게 무의식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자책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진짜 자책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책하지 말라고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함께 배웁니다. 자라면서 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집안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는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조금 그래서 방치돼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는 왜 나만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든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많았는데 좀 심리치료하고 이러면서 그냥 가족 뽑기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나는 거기에 태어났을 뿐이고 그런 일이 겪었지만 이제 앞날을 더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을 떠나보내는데 너무 많은 애를 쓰느라 자기를 돌보는 걸 잊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어려우면 자기 어릴 때 자기를 어린이로 한번 만들어보고 생각해봤는데 어릴 때 나는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 애를 갖다가 왜 칭찬도 안 해주고 잘 안 해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나라도 잘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 외로웠지만 마음씨가 예뻤던 그 아이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겁니다.